74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복수 일부. 30년 가사도우미로 살다가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인천에 사는 박순희입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장. 가정부 취급받는 시어머니의 하루.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기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손녀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저녁 5시까지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 집에 와서 다시 가족 저녁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장.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여늘. 이수경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제가 모처럼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3장. 병원에서 혼자 수술받는 할머니.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39도 열에 시달리며 누워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랜 가사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30년을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였어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 준서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모두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옆 병상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4장 요양원 이야기를 엿듣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 수경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수경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온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5장. 가족여행에서 제외되다.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 준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4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박순이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6장. 집 팔기로 결심하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수경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빨래와 따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급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 다행히 부동산 아저씨에게 내놓은 지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 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74세 할머니가 내린 이 충격적인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2부도 기대해주세요. 74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복수. 2부. 아들이 울면서 찾아왔지만 이미 늦었어. 1부에서 이어집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74세 할머니가 30년 동안 살던 집을 팔아버린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더욱 놀라운 일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장. 울진으로의 새로운 시작. 제 친구 경희한테 전화했어요.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 내와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순이야, 무슨 일 있었니? 경희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다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경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울진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바다 소리 들으며 아리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사짐 센터도 불러놨어요. 2장. 아들 가족과의 마지막 대결. 드디어 준서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쳤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나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며느리 수경이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와 아들 준서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준서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경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수경이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 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수경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수경이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준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 하잖아요. 수경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수경이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녀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그때 수경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준서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한 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4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3장. 홀가분한 새벽과 이삭은알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사짐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낡은 가구 몇 개와 박스 5-6개가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정말 제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수경이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리를 안고 차에 탔어요. 친구 경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74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강아지 아리뿐이었어요. 순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4장. 울진에서의 새로운 삶. 하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경이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가.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3시간을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어요. 그러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나 봐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리도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경희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순이야,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곳으로 이사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아리와 함께 첫 산책이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아리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함께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5장 3개월 후 아들의 방문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제법 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생선집 아주머니가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 도우미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이었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74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준서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서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장모님이 맨날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듣고 보니 수경이 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위, 손녀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 하나 봐요.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수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준서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않아.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준서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한순간에 먹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건지. 수경이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리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 마무리. 지금은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리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준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며느리가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덧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세상의 이런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